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자식이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남과 동시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나 부모와 자식 사이가 내리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런데 가끔은 그 내리사랑이라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요즘은 뉴스를 보면 비단 이런 일들이 딱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도 드네요. 아무튼 오늘은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에게 앞서 말한 다른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싶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혼이에요. 이제 겨우 2년이 다 되어가네요. 제 나이는 30대 중반이고요. 제 남편은 20대 초반부터 쭉 긴 연애를 해온 첫사랑이자 제 마지막 사랑입니다. 긴 연애의 끝에 결혼이라 지칠 법도 한데 남편은 아직까지도 늘 저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물론 중간중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혼 후까지도 어떻게 잘 살고 있네요.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사실 남편의 집, 시댁은 저희 집과는 달리 좀 잘 사는 집에 속했어요. 오랜 기간의 연애를 하고 난 뒤에도 제가 결혼을 망설이고 있었던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했죠. 왜 사람들이 종종 말을 하잖아요. 차이를 느끼는 순간부터는 그 관계가 깊어지기 쉽지 않다고. 그리고 작은 원인으로 금방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이에요. 늘 안정을 도모하는 저였기에 경제적인 차이가 나는 남편과 결혼하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저의 소극적인 태도에 비해 남편과 시어머니는 참 좋은 사람이었답니다. 우리 동석이랑 결혼 자꾸 미루는 거 혹시 너희 집 사정 때문이니? 그렇다면 너무 동석이 마음에 태우지 말고 그냥 결혼해라. 어차피 돈이라는 건 있는 사람이 더 쓰면 되는 일이니까. 돈이라는 건 숫자에 불과해. 그것 때문에 너처럼 괜찮은 애를 놓치는 건 내가 싫다. 어머님, 말씀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저희 집이랑 너무 차이 나는 결혼은 제가 부담스러워서요. 죄송합니다. 처음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주는 시댁 가족들의 마음을 온전히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도 저와 똑같은 반응이었고요. 돈 있는 집에서 왜 너한테 자꾸 결혼을 하니만 이야기를 꺼내? 혹시 너 두고 다른 속셈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엄마는 불안하다. 괜히 결혼했다가 네 마음만 다치고 끝나면 어떡하니? 설마 우리가 뭐 있다고 그러겠어. 그리고 동석 씨가 나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엄마도 겪어봐서 알잖아. 그런 건 아니야.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순진해? 세상에 영원한 것들이 있는 줄 알아? 너희 아빠도 봐라. 엄마랑 결혼할 때만 해도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했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사니? 그건 우리 집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렇지. 아무튼 자꾸 어머님이 결혼 준비하자고 본인이 모자란 부분 채워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될지 걱정이네. 특히 엄마는 아빠보다도 유난히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를 걱정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아빠가 결혼한 후 힘들게 산 자신을 보고 배우라며 영원한 것은 없다고 늘 그렇게 저를 타이르기 바빴죠. 이런 두 집 사이에서 갈팡질팡 갈 곳도 못 찾던 제가 겨우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건 역시나 남편 도움이 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부담이라면 난 스몰 웨딩도 상관없어. 우리 부모님도 결혼은 내가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랬고 집에서 뭐 받는 것도 부담스러우면 그것도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나 절대 당신 놓치기 싫어.
제발 나랑 결혼해주라.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까지 애원하는 남자 어떻게 버릴 수 있었겠어요. 나 좋다고 자기 있는 것도 다 버리고 저를 선택하겠다는데. 그래서 끝내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즐거운 신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라고 할 것이 있다면 능력이 좋은 남편이라 그런지 외박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거의 결혼한 직후에 능력을 인정받고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었거든요. 회사 다닌 지 5년도 채 넘지 않은 사람의 과장 승진이었으니 얼마나 능력이 좋은 사람인지 결혼하고 나니 몸소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승진 이후로는 예전보다 더 잦은 야근에 심지어 출장을 다녀오기라도 하면 밖에서 자고 오는 날도 많아졌어요. 제가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말이죠. 당신 외근이라고 하면서 설마 나 몰래 숨겨둔 애인이라도 만나고 오는 건 아니지? 우리 아직 신혼이라는 거 당신은 잊고 사는 것 같아? 아,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나 있었는지 당신 정말 몰라서 그래? 자꾸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나 일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백수로 돌아가서 당신 옆에 딱 붙어서만 살 거야. 물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난리를 피웠지만요. 그런 남편의 반응이 재밌기도 하고 또 속으로는 나를 얼마나 좋아하면 저렇게 난리를 피우나 싶은 생각이 들어 저절로 이래서 다들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도 여전히 남편의 잦은 야근과 출장은 쏙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오랜만에 집에 가서 남편의 이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늘어놨는데 엄마의 반응은 심상치 않았어요. 설마 동석이 말이 전부 거짓말인 거 아니야? 예전엔 지금처럼 그렇게까지 밖에서 지내고 오는 날 많지도 않았잖아. 남자들 중에는 결혼만 했다 하면 자기 아내가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하고 밖으로 눈을 돌리고 그런 애들도 있다니까. 이러니까 내가 남자는 늑대라고 누누이 말했잖니. 괜히 결혼은 왜 해서? 당신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애를 불안하게 만들어? 시끄럽고 가서 저녁이나 차려. 오랜만에 딸이 왔는데 밥은 먹여서 보내야 할 것 아니야? 아빠는 네 엄마의 시덥지 않은 이야기 듣지 마라 하며 말했지만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요즘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던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더 불안해지더군요. 예전 제 결혼식장에 찾아왔던 친구들도 전부 그런 비슷한 말도 했던 기억이 있고 말이죠. 너 정말 저 사람 괜찮겠어? 아니 왜 저렇게 능력 좋은 사람이고 집안도 탄탄한 사람이 너랑 결혼하겠다 몇 년씩이나 뒤를 쫓아다녀? 혹시 너 속고 결혼하는 건 아니지? 에이 아니야. 정말 우리 시댁 잘 사는 집이긴 해. 그리고 내가 결혼하기 싫다 하는 걸 남편이 붙잡아서 결혼하는 건데. 게다가 우리 집에 뭐가 있다고 나한테 그렇게 공들여 사기를 치겠어? 어머 얘 봐라. 요즘은 뭐든 의심하고 봐야 되는 세상이라니까. 혹시 모른다? 정말 너 가지고 한탕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건지. 행복해야 할 결혼식장에 찾아와서 이렇게 추치는 친구의 말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점들도 있어서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마저 이런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후 괜히 남편이 출장이다 하면서 말을 꺼내면 불안한 생각이 저를 덮치곤 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말이죠. 눈치가 참 빠른 사람입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단번에 제 상태를 알아차렸는지 하루는 출장을 다녀오고 난 다음 날 묻더군요. 당신 요즘 왜 그래? 얼굴에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눈 밑에 그 다크서클은 또 왜 그렇게 많은데? 혹시 요새 잠 제대로 못 자고 그래? 싱크대 보니까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지낸 것 같던데 밥은 언제 먹었어?
집안의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제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남편. 이렇게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더 나쁜 마음을 잘 먹는다는데. 괜히 안 좋은 생각에 남편에게 따져 묻게 되었죠. 당신 솔직하게 말해? 정말 나 몰래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정말 회사 때문에 출장 가서 외박하고 야근하고 그러는 거 맞지? 당신 나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러는 거 정말 이상하잖아. 당신은 아직도 내가 그렇게 의심스러워? 저번에 다 설명했잖아. 요즘 새 프로젝트도 있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회사 내에서 따로 맡은 업무 때문에 출장 잦아졌다고. 그래서 요즘 그렇게 신경 예민하게 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못 자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긴 대화를 통해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했던 말도 있고 친구들이 결혼식 날 했던 말들도 있고 해서 그런 남편의 태도가 왠지 필사적으로 아니라 변명하는 것만 같았죠. 그런 남편의 모습이 이내 제 불안함을 더 증폭시켰고 그의 남편에게 버럭 화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몰라. 다른 집은 신혼이라면서 주말이면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부부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러는데 당신은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하자고 한 건데? 그냥 예전처럼 동거나고 살지. 내 친구들이나 우리 엄마가 당신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긴 해? 장모님이 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당신은 나랑 결혼했으면서 왜 그렇게 주변 말만 신경 쓰고 그래? 당사자 나잖아. 당신이 결혼하고 난 뒤로 나한테 믿음을 준 적이나 있어? 매일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내가 집에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출장도 한 번 못 빼고 매번 미안하다는 소리만 하잖아. 그러니 내가 안 불안하고 배겨? 당신 요즘 예민한 것 같다. 이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그래, 당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일 나 좋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건 그래도 너무 정도가 심한 거잖아.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러다가 딱 결혼하고 나서 이러니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은 이런 저의 신경질적인 말에 네가 안 믿어주면 어쩔 수 없지. 일단 이 이야기는 더 하지 말자. 괜히 기분만 상하겠다. 하면서 핸드폰을 한번 보더니 그대로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너무 우울하고 속상했어요. 남들은 콩 볶고 깨가 쏟아진다는 신혼에 저는 이렇게 잘 지내던 남편과 싸우고 큰 소리나 치고 이러고 산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해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며 속에 쌓인 한을 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만 같았거든요. 내가 동석이 회사에서 뭐 하는지 아니면 정말 걔 말처럼 회사 출장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몰래 따라다녀 볼까? 그래도 너한테는 어디 가는지 이야긴 하고 다닌다면서. 엄마는 뜻밖의 제안을 했죠. 회사를 다니느라 바쁜 저 대신에 남편이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지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겠단 말이에요.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지만 서로를 믿고 결혼까지 했는데 괜히 긁어부스럼은 만들고 싶지 않아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루는 남편이 화난 얼굴로 들어오더니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해외 나가서 살까? 나 오늘 회사에서 해외 발령 받았거든. 물론 2달 정도 시간이 남긴 했는데 이 기회에 당신도 해외 나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그러자. 일은 지금 당장 나만 벌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잠깐 쉬고. 아니면 당신도 해외에서 전에 하고 싶다던 공부 조금 더 하고 일 구해도 괜찮고. 뭐? 갑자기 해외 발령? 어디로 가는데? 그럼 해외는 언제까지 있어? 우리끼리만 가? 무슨 해외 발령이 이렇게 갑작스러워? 당연히 우리끼리 가지. 당신도 알지? 우리 회사 미국에 본사 있는 거. 이번에 새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본사 컨펌 나서 내가 팀 대표로 가게 됐거든.
일단 가면 프로젝트 끝나야 한국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필요한 건 회사에서 대충 구해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건 거의 없을 거야.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잖아. 2달? 아니 해외로 나가는 게 2달로 준비한다고 될 일이야? 혹시 당신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당신 그 태도 이상하다. 내가 잘 돼서 능력까지 인정받고 해외 발령 받았다는데. 설마 아직까지도 그 이상한 상상하고 있었던 거 아니지? 내가 밖에 뭐 애인을 만들고 다닌다던가 그런 거. 그랬으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말이나 했겠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렇지. 당신 해외 나가려면 준비할 게 태산인데 2달 가지고 여유롭다 생각해? 2달 너무 짧아. 회사에 문의해서 조금 더 시간 줄 수 없는지 이야기 좀 해봐. 물론 알지. 나도 준비하는 시간 짧다는 거 다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어떡해. 회사에서 급하게 발령받은 건데. 아무튼 당신도 가는 걸로 생각하고 나 준비한다. 알겠지? 갑작스러운 남편의 해외 발령 소식에 저는 똘똘했습니다. 이제 겨우 2달 남았고 그 사이에 비자니 여권이니 다 준비해야 한다며 집은 대충 세놓고 옷까지만 좀 챙겨서 가자는 남편.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저렇게 좋아하고 어린애 마냥 웃으면서 펄쩍 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싫다 말하긴 어렵더군요. 정리되지 않은 생각에 엄마를 만나 일단 해외 발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남편이랑 해외에서 당분간 살게 될 것 같아. 일단은 나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려고. 안 그래도 왜 예전에 해외 나가고 싶어서 이리저리 알아봤던 것도 있잖아. 이번 기회에 남편 따라서 해외에서도 살아보고 그러지 뭐. 그런데 엄마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엄마는 굳은 얼굴로 조용히 입을 열었는데 엄마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전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미안하지만 너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래서 내가 따로 동석이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보고 다녔거든?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 막 만나면서 큰 가방 같은 걸 매번 들고 다니던데? 내가 그 사람들 중 한 사람 잡고 내 사위인데 하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니?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남편의 미행을 엄마가 제 걱정에 그동안 하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동석이 그것이 사람들 사기치고 다녔던 것 같더라. 자기 사업 크게 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고. 걔가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말로는 어떤 외국 회사에서 거의 몇백억대 투자받은 일이라고 잘 되면 수익이 어마무시하다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나 봐. 엄마도 참 그 사람이 잘못한 거겠지. 우리 시댁 몰라서 그래? 지금도 잘 사는 사람들이 왜 굳이 돈 벌겠다고 그런 사기를 치고 다니겠어? 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착해 빠졌어? 원래 세상은 있는 것들이 더한 법이야. 그리고 그 계약자 이름으로 누구 이름 쓰고 다녔는지 알면 너 까무러 칠걸? 네 이름 석자 딱 파가 났더라. 심지어 주소도 결혼하면서 선물이라고 줬던 그 신혼집 있지? 거기로 해놨더라. 그게 정말이야? 정말 동석 씨가 밖에서 그러고 다녔다고?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아휴, 넌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엄마 말 못 믿니? 생각해봐라. 내가 널 배 아파서 낳았는데 네가 워낙에 의심 많은 성격이라 내 이럴 줄 알고 증거도 다 가지고 왔어. 엄마가 심각한 얼굴로 말을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증거가 있냐 말을 했는데 엄마가 가방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이상한 파일 하나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금까지 엄마가 말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문서가 있지 뭐예요? 그것도 남편의 인감까지 제대로 박힌. 이거 보고도 엄마 말 못 믿겠니?
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한테 빌고 빌어서 계약서 한 장 복사해왔다. 지금 보니까 그것들 아주 작정하고 사기치고 다닌 거야. 마지막은 이렇게 너 방패로 삼고 해외로 도망가서 살려고. 이게 아닌데? 동석 씨 도장은 내가 관리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찍혀있지? 얘는 그깟 도장 하나만 파고 다니니? 너 이렇게 순진해서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야? 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너 지금 사기꾼들한테 제대로 당하고 있는 거라니까? 아니야. 동석 씨가 그럴 리가. 그렇다면 왜 해외로 같이 가자 나한테 그렇게 졸라? 엄마 말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너 지금 내 말 앞뒤가 중요하니? 딱 봐도 너 가지고 사기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뭘 믿고 믿냔 말이야. 너 이럴 때 잘 생각해야 한다. 이런 순간은 가족 혈연 말고는 정말 믿을 게 못 돼.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설마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던 내 남편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닐 리 없다 굳게 믿고 싶었죠. 그러나 눈을 비비고 다시 서류를 봐도 적혀있는 계약자 이름은 제 이름 석자. 거기에 대리인으로 남편의 인감이 찍혀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기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럼 나 이제 어떡해? 엄마 말대로라면 나 이렇게 해외에 나가게 되면 끝장나는 거잖아. 당장이라도 동석 씨랑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대로 내가 범죄자 되면 어떡해? 일단 진정하고 엄마 말 좀 들어봐. 우선은 그 해외 간다는 거 제대로 준비해서 같이 나가는 거야. 그리고 네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몰래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 다음에는 경찰에 이 서류 가지고 가서 네 남편 신고하는 거야. 엄마랑 같이. 잠깐만. 지금 우리가 미국에 구한 집이 차 없이는 못 가는 곳인데 내가 어떻게 빠져나와? 나 면허증도 없잖아. 그것도 그렇네. 그렇다면 공항에서 남편이 짐 찾아올 때 그때 몰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비행기도 왜 장거리 하면 돌아오는 비행기도 거의 바로 있고 그렇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시간이 딱딱 맞는 비행기 편이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다는데 남편이 실종 신고라도 하면? 난 어디서 지내고? 집에서 지내면 꼼짝없이 남편한테 들킬 텐데? 그래, 서류에 적힌 이 집 있지? 너희 신혼집. 이건 엄마한테 넘기고 넌 잠시 다른 곳에 도망가 있어. 그러면 엄마가 아빠랑 알아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엄마랑 아빠 믿지? 너무나도 큰 스케일의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는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당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엄마의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거리고 엄마만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리곤 집에 들어와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그게 그렇게 악마처럼 보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공들인 그 긴 시간들이 전부 이 순간만을 위해서였다니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것 같았죠. 그렇게 2달 뒤 저는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남편은 공항에서 저희 짐을 찾겠다며 저에겐 잠시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때였어요. 미국 땅을 밟고 거의 한숨 돌리기 직전에 온 전화 벨소리가 들린 것 말이에요. 엄마가 세운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벨소리였죠. 엄마다. 너 엄마가 준 거 들고 갔지? 옆에 동석이 있니? 우리 미리 얘기했던 작전대로 잘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짐 찾으러 갔어. 어떡하지? 나 지금 바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나 너무 불안해, 엄마. 불안할 게 뭐 있어. 조금 뒤에는 어차피 헤어질 사이인데. 30분 뒤에 한국행 비행기 있거든? 그거 타고 바로 다시 돌아와. 감히 우리 속이려고 했던 놈들 제대로 골려줘야지. 너 와서 숨어있을 동안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해뒀으니까 얼른 타고 돌아와. 알겠지?
사실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구해주었거든요.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표도 사실 엄마가 이야기해준 시간으로 구한 표였고요. 엄마와 전 미국행을 준비하며 놀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남편과 미국행 준비를 하는 것처럼 다 꾸미고 뒤로는 엄마와 만나며 그간 남편 몰래 한국에서 지낼 집과 기타 등등 준비를 하느라 바빴죠. 물론 저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차 엄마에게 맡긴 것들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전 헐레벌떡 뛰어서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망칠 뻔한 인생을 이렇게 구했다는 생각에 숨이 찬 것도 모를 정도로 기뻤죠. 그리고 긴 비행 끝에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엄마를 찾던 그 순간 어떤 남자가 제 어깨에 손을 탁 올리더라고요. 경찰입니다. 김현미 씨 맞으시죠?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어 저희와 함께 잠시 서로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경찰에게 사람 잘못 봤다 말하려는 그 순간 엄마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방향으로 휙 고개를 돌리니 어떤 남자가 엄마 손을 잡고 저 멀리서는 남자들이 두세 명 뛰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경찰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형사님, 실종됐다고 하던 김현미 씨 찾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은 지금 바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시던가요? 그렇게 다가간 남자들 사이엔 아주 익숙한 얼굴이 눈에 띄더군요. 바로 남편의 동생이었죠. 형수님,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행선지를 바로 알아서 천만다행이었지. 형이 지금 형수님 걱정에 다시 한국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잠시 저랑 같이 서로 가시죠. 여기 사기꾼은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네? 사기꾼이라뇨? 그게 무슨... 지금 잡고 있는 사람 저희 엄마예요. 당장 놔주세요. 형사님, 아직 피해자한테는 설명 안 하신 건가요? 저기 계신 여성분 지금 사기로 신고당한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사기로 신고요? 저희 엄마가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기꾼은 여기 있는 형사님 가족들이 사기꾼이라고요. 경찰들이랑 시동생이 저를 사이에 두고 붙잡고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 입에서 왜 저희 친정엄마가 사기꾼이라 오르고 내리는지도 이유를 당최 알 수가 없었고 제가 모르는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엄마는 그대로 질질 끌고 가려고 하지 저는 아무데도 못 가게 꽁꽁 붙잡고 있기만 하지 답답한 상황에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죠. 지금 당신들 이러는 거 전부 고소할 거야? 지금 누구더러 사기니 뭐냐는 거야? 사실 남편의 동생이 형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시동생은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동생의 말에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저는 시동생에게 말했죠. 잡아가야 할 사람은 당신 형인 거 뻔히 알면서 지금 공권력 남용하는 거예요? 저 형사들 좀 말려봐요. 왜 죄 없는 우리 엄마를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요?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줄 시동생을 붙잡고 흔들며 물었어요. 그런데 입에서는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경찰과 똑같은 소리가 나왔죠. 시동생이 말하는 사기꾼은 남편이 아닌 저희 엄마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 일로 수사를 지금 몇 달째 진행하고 있었다면서 말이죠. 그런 설명을 듣고 멍하니 있던 저를 보며 엄마는 끌려가면서도 빽 소리를 질렀어요. 저런 후레 자식들 말 믿지 마라. 넌 엄마가 하는 말만 믿으면 돼. 아니 여기 입을 좀 놓으라고요. 전부 다 고소당하고 싶어? 엄마 역시도 형사들에게 잡혀가면서도 고소하겠다 당당하게 말했으니 시동생이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닐 거라 생각하면서도 제 동공은 떨리기만 했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에 한숨을 푹 쉬던 시동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더군요. 거기서 저는 경악할 남편의 사생활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형수님이 이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거 형은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형이 형수님 어머니, 아니 죄송하지만 죄를 지었으니 사기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저 사기꾼 뒤를 직접 미행하고 증거 찾아다니면서 많이 고생했거든요. 일단 일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형수님이랑 미국에서 좀 지내고 오겠다 했는데 결국 이렇게 다 알게 되시네요. 이 모든 이야기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집착이 좀 심하다는 소리를 듣는 분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임신이 쉽지 않았던 사람이었기에 이미 앞에 잃어버린 자식들이 많았으니 겨우 태어난 아이에게 집착하는 건 저도 그럴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물론 주변에서는 엄마를 보고 괴이하다, 기괴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에게 집착하며 제 주변을 싸고 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심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린 저를 두고 마치 한 몸인 사람처럼 저를 챙기곤 했는데 저는 이런 행동들이 전부 사랑이라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를 사랑해서 한 행동들이라 생각했었는데 시동생 입에서 사기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그런 엄마의 행동들이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엄마의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의 설명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아이를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다들 보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런 외박을 해야 하는 학교 행사들은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제가 몸이 허약하다며 학교에 직접 전화를 해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어릴 때는 이 정도까지 하는 엄마의 집착에 너무 질린 나머지 대학을 다른 지방으로 가자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다행히 제 생각처럼 제가 대학을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엄마의 집착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동석 씨,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과 오래 사귀면서 남편과도 자주 마주치게 됐는데 이상하게 남편에게만은 내외를 했답니다. 남편이 아무리 엄마와 친하게 지내려 해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서 처음엔 남편이 속이 많이 답답했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은 좋아하는 사람의 부모라며 쉽게 마음을 꺾진 않았죠. 당신과 결혼하고 난 뒤에 난 이유를 알게 된 거야. 왜 장모님, 아니 그 사기꾼이 나한테만은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았는지. 나도 정말 우연이었어. 외근 갔던 곳에서 잠시 들린 카페에 장모님 목소리가 들려올 줄은.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 1년이 되었을 무렵 엄마가 카페에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몰래 듣게 되었다고 해요. 듣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 처음엔 장모님이 다단계에 빠진 거라 생각했어. 왜? 다단계 설명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으니까. 아니면 다른 사기꾼에게 세뇌라도 당한 건 아닐까 의심도 했지. 그런데 설마 뒤로 장인 어른이나 당신 재산을 몰래 빼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 남편이 전해준 이야기는 이랬어요. 처음에는 엄마의 행동이 마치 다단계 영업사원 같은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 좋은 일에 연루되지는 않을까 싶어 조마조마하면서 엄마 뒤를 캐고 다녔대요. 그러다 보니 밖에서 보내는 날도 많아지고 회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들도 생기고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는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다 우연히 엄마가 기존에 막 설명을 하던 사람들과는 달리 잔뜩 흥분한 얼굴로 한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걸 듣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남편은 자기 귀를 의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의 태도가 너무나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마치 그 남자를 자신의 길잡이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장모님이 그 사기꾼 같은 자식을 보면서 잔뜩 흥분해서
이것저것 본인 미래나 경제적인 전망 이런 것들은 물어보는데 그 눈빛이 정상이 아니더라고. 나중에 나도 알아봤지. 그 사람이 누군지 말이야. 그랬더니 그 근방에서는 꽤나 유명한 사기꾼이었더라고. 본인을 신격화해서 뭐 신기가 있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이상한 사람이라 소문이 나 있더라고. 그런데 당신은 그때 우리 엄마를 말리지도 않고 뭐 했어? 당신이 그때 나서서 엄마를 말렸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안 됐을 거 아니야. 나라고 그때 말려보겠다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야. 그런데 당신도 그때 장모님 눈빛을 봤어야 해. 그건 말로 한다고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직감이 들었거든. 정말 나는 그 눈을 보고 광기라는 단어가 떠올랐어. 처음으로 장모님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지.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내내 정신을 제대로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남편도 이런 상황을 막아보고자 노력을 하려고 했다는데 그런 사기꾼 남자에게 푹 빠진 엄마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하더라고요. 왜 TV 프로그램 보면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처럼 주변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알아들을 것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가족들한테까지 피해가 있으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엄마랑 믿고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뒤통수를 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당신 몰래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보고 싶어서 장모님 뒤를 미행하고 다녔지. 그러다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이 당신 이름으로 거액의 사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나도 당신의 이름이 나올 때부터는 거의 제정신도 아니었어. 무작정 이건 아니다 싶어 장모님을 말려야 한다 필사적으로 매달리려 했지. 앞에 엄마가 제게 해줬던 이야기들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저에게 남편이 사기를 치고 다닌다, 사람들에게 거짓 계약서 보여주면서 정작 계약자 이름은 제 이름 석자로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본인이 하고 있었던 일들을 마치 남편이 하고 다닌 것처럼 말을 해준 거였더라고요. 처음엔 장모님을 설득해보려고도 했었어. 그래도 당신 가족이니까. 그런데 장모님이 그 남자한테 완전히 푹 빠진 걸 느꼈고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정신을 차릴 그런 일이 아니구나 싶더라고. 그리고 당신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다 말해볼까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야. 그런데 당신도 알잖아. 그 당시 당신이 내 행동 때문에 얼마나 불안함을 떨고 나를 미심쩍어 했는지. 그래서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남편과 사이가 잠시 멀어졌던 때를 생각한 건지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동생하고 상의한 끝에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해외로 나가 있자 결정했지. 우연찮게 회사에서 해외 발령 이야기도 나왔고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모이면 그때 당신한테 말하자 생각했어. 나도 당신이 워낙 의심 많을 성격이라 어줍잖게 증거 내밀었다가 내가 아니라 장모님 말에 더 현혹될 것 같았거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급하게 해외 발령 이야기를 꺼냈던 거야? 이런 사실들 내 앞에서 까맣게 숨기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걱정된다 하더라도 나한테 말은 해봤어야지. 안 믿어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얘기는 했어야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고 있잖아. 당시에 당신이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정말 괜찮을 수 있었을까? 아니,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당신은 못 견뎠을걸? 지금의 상황이 남편의 잘못도 아니지만 괜히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까맣게 모르고 저 혼자서 그동안 끙끙 앓았던 시간들. 그리고 이렇게 날 사랑해주는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했던 미련한 제 자신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말이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 달래주었죠. 이후 엄마는 그대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죠.
재판장에서 판사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도 자신은 죄가 없다며 큰 소리를 치는 그 사람의 모습에 저는 남편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였던 그 순간처럼 지금은 그 여자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제 엄마지만 가족을 버리고 그런 행동을 하다니 정말 끔찍하더군요. 엄마는 재판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내 자식이 엇나가는 걸 보고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어디 엄입니까? 저 사기꾼 같은 자식이 내 딸을 나한테서 훔쳐간 이후로 내 딸이 변했다고요. 그래서 딸한테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식이니 매 한 번 맞으면 그러면 정신 좀 차리겠지 싶었다고요. 엄마는 제가 멀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만난 남편이 저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며 자신은 자식을 사랑한 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걸 듣는 내내 저나 아빠는 마음이 편치 않았죠. 혹시나 우리의 행동에 저 사람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엄마의 집착에 대해 한 번이라도 경고를 했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나 아빠는 꽤나 큰 충격을 받으셔서 한 번은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잘 회복하셨고요. 오히려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시더군요. 내가 그런 여자 뭘 믿고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았는지. 그래 어쩐지 매달 요구하는 생활비가 너무 많다 싶긴 했지만 의심도 안 하고 그대로 준 내가 바보였다. 왜 그런 돈이 필요한지 한 번쯤은 네 엄마한테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그때 물어봤다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빠도 들었겠지만 엄마의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어. 그건 이미 집착이야. 물론 우리가 가족이라 먼저 엄마를 더 신경 써줬다면 좋겠지만 엄마도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어른이고 사회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잖아. 이건 잘못된 거야. 아빠는 끝내 엄마와 이혼하겠다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라 본인 탓을 하셨지만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을 아빠한테 말했거든요. 장인어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장모님이 그렇게 된 건 정말 안타깝다 생각해요. 그런데 장인어른, 그래도 장모님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그렇지 집안에 말아먹으면서 자신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딸을 뒤통수 까지치면서 사기를 치려고 했다면 만약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하면 저는 끔찍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그래, 죄 지은 사람을 두고 내가 너무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 내 자식이 떡하니 내 옆에서 살고 있는데 혹시 잘 아는 변호사 있나? 자네한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랑은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네. 아빠는 이 남편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하겠다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을 구했죠. 남편은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그런 아빠의 이혼을 도왔습니다. 저 역시 엄마와의 이혼을 말리지 않았고요. 아무튼 친정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기에 사실 전 속으로 좀 불안했어요. 시댁에서 이런 저희 집안일에 다른 말이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일에 시댁은 전보다 절 더 아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놀랬을까. 남편이란 놈이 잘 다독여서 같이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동생이랑 놈도 아주 똑같다. 내가 이래서 딸 하나 더 낳자고 하니까 하여간 남자 자식들은 아주 섬세함이라는 게 없어요. 섬세함이. 시어머니는 아들 2명이 잘하는 짓이라며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준 2사람에게 화를 냈고 저에게는 자신들이 미리 알아채고 함께 해결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감사하단 말만 했네요. 일이 해결되는 데에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은 교도소에서 형을 사는 엄마, 아니 사기꾼은 아직까지도 저나 아빠에게 면회를 오라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면서 그 교도소 안에서도 아주 난동을 피웠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런다 한들 앞으로 남은 형을 다 살고 나오기 전에는 저와 아빠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겁니다. 물론 나온 다음에도 저나 아빠는 사기꾼을 만날 생각도 없고요. 현재 저는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잘 지내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에 아빠가 혼자 지내면서 큰일이 나지 않을까 싶어 같이 미국에서 살자 권유하기도 했지만 아빠는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시댁이나 아빠한테 연락을 매주 한 번 이상은 꼬박꼬박 하는 중입니다. 에휴, 무슨 아빠가 미국을 가서 살아? 난 됐다. 그놈의 영어인지 뭔지도 헬로우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가면 괜히 너희들이 더 고생만 하지. 그리고 괜히 신혼 둘이 지내는데 거기에 어른들이 끼면 될 일도 안 되는 법. 그러니 너희들이 오붓하게 다녀와라. 혹시 알아? 올 때는 둘이 아니라 셋, 아니 넷이 되어 있을지 말이다. 요즘은 미국에서도 무슨 사회적 문제가 많다 그런 소리가 있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이 있는 곳은 조용한 곳이라 그런지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희에게 새 축복이 내려왔거든요. 아빠 말처럼 아무래도 한국으로 돌아갈 즈음에는 3-4명으로 가족이 불어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남편은 너무 좋다고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제가 너무 고생하니 한 명만 낳아도 된다 그런 말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둘 정도는 낳아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외동이었고 남편이 동생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제 자식만은 저와 같은 외로움을 가지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재혼 가정도 많아지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분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비단 혈연만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죠. 먼 미국 땅까지 와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나니 한국이 조금 다친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되려 저처럼 혈연으로 이루어진 친엄마가 뒤통수를 치는 일도 있잖아요. 재혼 가정, 입양 가정이 더 잘 사는 경우도 많을 테니 여러분도 그런 가족 구성원들 보고 가정교육, 부모가 잘못해서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따뜻한 배려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말이죠. 저는 꼭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큰 일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또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뿐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옆에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 생각하자고요. 제 길었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살기 팍팍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정 넘치는 좋은 세상이 오면 좋겠다는 제 바람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여기서 제 이야기를 끝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